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 잭슨 홀 미팅,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이게 시장에 미친 파장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벤트였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올해 미팅이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게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관심이 엄청 쏠렸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 잭슨 홀 이후에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본질을 좀 꿰뚫어 보고요. 앞으로 당신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5년 잭슨 홀 미팅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뭐 매년 열리는 행사이긴 한데 올해는 유독 기대감이 컸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잭슨 홀에서 연준의 중요한 정책 변화가 딱 발표되곤 했으니까요. 네,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죠. 올해 공식 주제 역시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 딱 봐도 파월 연설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이미 많은 걸 시사하고 있었죠. 역사적인 무게감 때문에 기대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연설 직전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당신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7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3.1%였어요. 아, 여전히 높았군요. 그렇죠. 연준 목표치는 2%인데 아직 한창 웃돌고 있었죠? 게다가 기술주들 부진 때문에 시장 전반이 좀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고요. 맞아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질긴 인플레이션이랑 성장 둔화 우려가 같이 있었던 거죠.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파월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당연했죠.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진짜 시장을 뒤흔들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그 핵심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역시 가장 결정적인 발언? 시장을 흥분시킨 건 그거였죠. 뭐였죠? 정책의 방향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아, 바로 그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지난 8개월 동안 금리를 계속 동결했잖아요. 네, 꼼짝 안 했죠. 인플레이션 잡는 데만 완전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연준이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걸로 시장이 해석한 거죠. 그렇죠. 시장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걸 비둘기파적 신호, 다시 말해서 통화 완화를 시사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네, 맞아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처럼 돈 푸는 걸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발언이 있었죠? 네, 바로 노동시장 관련 발언입니다.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 말이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계속 이것만 얘기했는데 네, 거의 고용은 뒷전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용 문제가 연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의미니까요. 심지어 리스크의 균형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아, 그 표현. 네네. 무게중심이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고용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한 거죠. 하방 위험. 이게 딱 합쳐지게서 시장은 와, 이제 진짜 금리 인하 시작되나 보다. 이런 강한 기대감 그리고 안도감 이걸로 랠리를 시작한 거군요. 네, 시장 반응만 보면 딱 그랬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했죠. 하지만 하지만 역시 뭔가 더 있군요. 네, 연설에는 사실 그 이상의 좀 더 복잡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현재 노동시장을 진단하면서 쓴 표현이 흥미로워요. 수요와 공급의 현저한 둔화로 인한 기묘한 균형, odd equilibrium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묘한 균형.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단순히 뭐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화된 이민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구조적 스트럭처럴 변화, 그러니까 경제의 근본적인 틀 자체가 바뀌면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경기 변동, 뭐 순환적 사이클릭 변화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경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경제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있다는 거군요. 이민 정책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특히 무역 및 이민 정책의 변화가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면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은 연준의 주무기인 통화 정책, 즉 금리 조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사실상 토로한 거예요. 아, 연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외부 충격들, 이런 거에 대한 연준의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내리고 올려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거나 교역이 줄어드는 효과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연준의 고민이 깊네요. 따라서 시장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막 환호했지만 연설의 본질은 사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정책 목표들 간의 균형점을 다시 설정하고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방향 전환 예고가 아니라 전략 수정 선언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시장의 단기적인 기대와 연준의 장기적인 고민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점을 당신이 주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극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보죠. 파월의 발언은 그야말로 시장에 억눌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그냥 확 폭발시킨 기폭제였어요. 네,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있잖아요. 다우, S&P 500, 나스닥. 이게 그냥 일제히 1% 넘게 급등했어요. 대단했죠. 네, 오랜만에 보는 강한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이 열기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그냥 쫙 확산됐습니다. 맞아요. 코인 시장도 들썩였죠.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유동성이 풀릴 거다 예상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거. 소위 위험 선호, 리스크 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돈이 풀릴 것 같으니 일단 위험한 데라도 투자하자는 심리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니까요. 게다가 코인 시장에는 좀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과거 2023년, 2024년 잭슨홀 미팅 때도 비둘기파적인 신호가 나오면 막 큰 폭의 랠리가 있었거든요. 2023년에는 200%, 2024년에도 100% 넘게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과거 데이터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역사적 패턴이 반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학습 효과 같은 거죠.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강세 신호가 일부 좀 뒷받침되긴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1만 6천 달러 선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걸 시사하는 기술적 패턴 중에 역 헤드앤숄더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그 패턴의 목선,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지지선을 확인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50일 지수이동 평균선, EMA, 이것도 지지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고요. 아, 차트상으로도 좀 괜찮아 보였다는 거군요. 네, 이런 기술적인 신호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자극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잭슨홀 미팅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금융 이벤트에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데요? 이건 바로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화, 즉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점점 편입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 이제 코인 시장도 무시 못할 존재가 됐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잭슨홀 미팅 기간 중에 그 근처 와이오밍주에서 가상화폐 업계 컨퍼런스가 또 별도로 열렸다고 해요. 오, 진짜요? 네, 거기서는 심지어 나스닥 상장사들이 가상화폐를 자신들의 재무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방안까지 논의됐다고 합니다. 와, 이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급등은 단순히 파월 연설이라는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요. 전통 금융과 가상화폐 시장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시장이 점점 더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제도화.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기대감이 꽤 높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 데이터를 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금리 유지 전망도 일부 있긴 하지만요. 26.4% 정도? 네, 아직은 인하 쪽 전망이 우세하죠.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완화될 거라는 전망, 이런 게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믿음이 강한 거죠. 그렇죠. 시장은 늘 앞서가니까요. 가상화폐 시장 역시 과거 잭슨홀 랠리가 4분기에도 다시 한번 재현될 거다, 이런 기대가 여전하고요. 긍정적인 기술적 지표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네, 그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지만이네요. 네, 또 하지만 이번엔 뭘 경계해야 할까요? 섣부른 닭관노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실제 행동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 간극이요. 파월 의장 스스로도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아, 맞아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네, 그 유명한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 디펜던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건 금리 인하를 약속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 보고 결정할게라는 조건부 가능성일 뿐이라는 거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설 전에 일부 연준 위원들은 지금 통화 완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폈어요. 블룸버그 분석가도 9월에 금리를 내린다 해도 그 이후에 추가 인하가 계속 뒤따를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네. 만약에 말이죠. 앞으로 나올 고용보고서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다면 아, 그러면?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엄청난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은 여전히 데이터 기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걸 당신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하군요. 기대만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자,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크고 구체적인 위험 요인, 이건 단연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입니다. 아, 역시 관세 문제군요. 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 수준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이중 위협이에요. 양쪽에서 다 때리는 거죠. 이중 위협.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미 지난 4월 3일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을 때 시장은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때 완전 패닉이었죠.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600포인트 폭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6.65%나 하락했어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매도세였습니다. 와, 수치로 들으니 더 엄청나네요. 단 이틀 만에요. 미국 증시에서 약 5조 달러가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역대 최대 손실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죠. 관세 파괴력을 우리가 이미 목격한 셈입니다. 5조 달러. 상상도 안 가네요. 이 관세 정책의 파급 효과는 정말 다각적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선 미국 내부를 보면요.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줄어들겠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특히 저가 상품에 많이 의존하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킵니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보면요. 미국이 관세를 매겨서 자국의 후생을 일부 개선한다고 쳐도 세계 전체의 교역량이 위축되니까 결국 총후생은 감소하게 됩니다.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다 나빠진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도 피해를 보죠.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는 당연히 보복 관세를 유발하고요. 이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겁니다. 아, 보복 관세? 그럼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보편 관세,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도입되면요.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241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241억 달러요? 와, 엄청난데요? 네. 특히 전기전자, 수송기기, 철강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압박 때문에 국내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가는 이른바 산업 공동화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아,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도 연설에서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직접 경고했잖아요. 네, 그 발언도 있었죠. 관세는 물가를 자극하는 공급 충격인 동시에 교용량을 줄여서 성장을 저해하는 수요 충격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인 거죠. 공급 충격이면서 수요 충격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연준을 딜레마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매파적 정책, 경기 둔화를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잖아요. 비둘기파적 정책. 네, 목표가 서로 충돌하네요. 그렇죠. 이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정책 오류, 폴리시 에러,
예를 들어 금리 인하 시점을 놓치거나 너무 늦게 하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 정책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정책 오류는 결국 시장의 우발적 경착륙, accidental hard landing, 즉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 침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위험 요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관세는 미국 증시, 가상화폐, 원자재, 한국 수출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요. 연준의 정책 오류는 시장 전반의 침체 위험을 키우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정말 관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그럼 이런 거시경제적인 위험 말고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내재적인 위험도 좀 짚어봐야겠죠.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을 테고요. 물론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높은 변동성은 이제 기본이고요. 네, 그건 항상 그렇죠. 그 외에도 신규 코인 관련 스캠, 즉 사기죠. 이런 사기 가능성이나 내부자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 위험 같은 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구조적인 리스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기업이 전환사채 CB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신주 발행 가능성을 공시했어요. 전환사채요? 그게 왜 문제죠?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요. 이걸 대규모로 발행한다는 건 앞으로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또 새로 발행될 주식 때문에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죠. 아,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 공시 내용을 보니까 유통되는 주식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도 당신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런 공시도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워낙 발달했잖아요. 네, AI 정말 대단하죠. 이걸 악용해서 아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시장 조작을 시도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네요. 자, 오늘 저희는 2025년 잭슨홀 미팅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파월 의장의 연설은 일단 시장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하지만 이게 경제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겠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파월은 고용 위험을 인정하면서 정책의 유연성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같은 새로운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구조적 리스크. 결국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신중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 특히 관세죠. 이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 변동성의 주요 동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당신이 시장을 볼 게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일단 연준의 실제 정책 결정, 특히 앞으로 발표될 고용지표나 물가지표에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겠죠. 데이터 의존성이니까요. 네, 데이터 확인. 그리고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어떤 누적 효과를 미치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관세 영향 추적.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내재적인 위험 관리, 아까 말한 스캠이나 구조적 리스크, 기술적 위협 같은 것들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네, 가상화폐 자체 위험 관리. 그러니까 단기적인 랠리에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관세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자산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위험 관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체 검증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